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네, 자, 이번 시간에 정비법에서 처음 공부할 용어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용어 정의에서 저는 별표를 2개를 하라 그래요. 여기다가 별표 2개라 하라. 토지 등 소유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잠깐만요. 우리 국어 시간에 토지 등 소유자면은 국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토지 소유자하고 기타 등등이 자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라 함은, 토지 등 소유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한 거죠. 법으로.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국어적 의미입니까? 법으로 정의된 개념입니까? 법률로 규정된 개념이에요. 법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별표를 2개 하느냐면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 조합원이 되면은 나중에 일반 분양 받습니까? 아파트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까? 입주권이 보장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동산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은 조합원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게 입주합니까? 싸게 합니까? 싸게.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으려면은 조합원이 되어야 되고, 조합원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목적은 입주권 받는 게 목적이고, 입주권을 받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죠? 조합원이 돼야 되고, 조합원이 되려면 법이 정의한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안다는 것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것이고, 조합원이 되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 업종을 떠날 때까지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못 외우고 있으면은 그건 자기 이름 모르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문제풀이 할 때까지 2022년 7월 달까지 문제풀이 시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안 외워요. 참 무던하잖아.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똑같습니다.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봐요. 교재 144페이지 와요. 페이지 확인하셔야 되죠. 144페이지. 교재 144페이지, 네, 토지 등 소유자. 찾으셨습니까? 제일 밑에 세 번째 칸에 있죠. 네, 토지 등 소유자. 여기 별표 2개 하세요. 별표 2개 하시고 박스에 들어와요. 거기 박스에 들어오세요. 박스에 들어오시면 동그라미 1번에 밑줄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밑줄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자, 지정된 정비구역에 위치한, 지금도 줄 것입니다. 토지 밑줄 거예요. 토지 밑줄 거고 동그라미 1번 써요. 밑에. 토지, 그리고 그 뒤에 건축물 소유자 밑줄 거예요. 건축물의 소유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써요. 그리고 지상권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해서 별표 2개니까 20분 읽으시면 돼요. 이거 못 외우시면 안 돼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걸 왜 내년 7월까지 못 외울까요? 길어요? 짧아요? 아니,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지상권을 설정한 자 3개잖아.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개잖아. 3개니까 10초만 외우거든요. 짧으니까 10초 외우고 20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몰라요. 제발. 알겠죠? 제발. 제가 오죽하면 제발이라고 할까. 절반 이상이 못 외워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면서 연습은 안 하는 거죠. 3개니까. 그럼 잠깐만
설명 들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이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무슨 사업 대상이죠? 아까 배웠잖아요. 잠깐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재개발이잖아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곳이 되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첫 번째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토지 소유자 또 누구죠?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는 임차권자, 전세권자는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이 동네에 땅이 있거나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없어도 지상권 설정자는 재개발할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고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야. 그럼 재개발 조합이 되면 나중에 원칙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재개발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만 있어도 조합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알겠죠? 토지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물 소유권만 있어도 조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땅도 없고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자도 조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안 외우면 안 돼. 주관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근데 주관경개선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없어요. 재건축은 재개발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야. 그때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서울에 재개발한다고 정비구역이 지정 곳이 된 지역에는 토지 소유권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상담할 수 있잖아. 건물 없어도 토지 소유권만 있으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 없어도 건축물 소유권만 있어도 조합원이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교재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 2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밑줄 거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밑줄 걷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줄을 쭉 꺼야 됩니다. 보세요. 건축물 및 그 이 쭉 꺼요. 연결해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드세요. 설명드려야 됩니다. 재건축은 기반시 양호한 지역입니까? 열악한 지역입니까? 양호하잖아. 그리고 여기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기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재건축할 때는 이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잘 보세요. 건축물 및 이 그는 뭐죠? 앞에 건축물을 의미하잖아. 건축물을 하고 그럼 재건축 대상의 건축물은 대부분 공장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거야.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야.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조합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완전 다른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이 되려면은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가 있는 대지에 대지 지분권, 부속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 건축물,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재건축할 때는
정비구역의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비조합이 되는 거라고. 그 비조합은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 청구를 해요. 매도 청구한다고. 이런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돼요. 근데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이 아니고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의 하나요 조합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재건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아파트도 있고 대지시분권을 갖고 있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한다는 동의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은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 돼요. 알겠죠? 비조합원 소유 아파트는 손실보상해주고 재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쫓아내버려요.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라고. 이제 전문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토지 등 소유자를 모르면은 나중에 기본적인 대화가 좌우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부동산 업종을 떠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이걸 모르면 기본이 안 되는 거라고. 많이 강조드렸고요. 내려와요. 그 밑에 바로요. 144페이지 바로 밑에 보세요. 토지주택공사 등 찾으셨습니까? 토지주택공사 등. 거기 드시죠? 토지주택공사 등. 이건 별표 하나만 하시면 돼요. 쉬워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뭐라 그래요? 너네 아파트 주공 아파트라고 하지 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야 그렇게 안 하잖아. 너 주공 아파트 살지 그렇게 하지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 살지 그렇게 하진 않잖아. 그래서 주공이라고 할 거야. 토지주택공사 등이니까 주공등이죠. 주공등.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공등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주공등 하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죠. 그러면 이 법, 정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비법상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교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이 두 개를 합하여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고 저는 뭐라고 하죠? 주공등이라고 할 거예요. 정비법상 주공등은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이 법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한다. 약속이죠, 약속. 법률로 정하는 거죠. 법은 약속이잖아요. 중요한 거 배우죠. 이게 안 되면 기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정도 하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꼭 필요한 것,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예요.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인데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용어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이제 없으니까 고개를 드시면 되죠. 교재 없어요. 교재 없고 관리 처분계획이 있습니다. 관리 처분계획을 배울 거예요. 관리 처분계획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관리 처분계획. 이게 이제 그 법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에요. 법으로 정의된 개념이 없어. 관리 처분계획이나 무엇을 말한다라고 용어 정의로 법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관리 처분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용어 정의는 없지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빈 공간이 많이 있죠. 147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 저 위에 표를 봅니다. 표를 보면은 표 딱 가운데 보세요. 표 가운데 보시면은 관리처분계획 찾으셨나요? 네모 안에 박스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크게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하시고 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지금부터 필기를 하시면 돼요.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이거 적으면 안 되고요. 이거 적는 게 아니고 이거 적지 말고 그냥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적어보세요. 관리처분계획을 제목을 적으시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제목을 적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필기하면 필기하면서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필기만 하셔야 됩니까? 설명을 듣기도 하셔야 됩니까? 네, 듣고 적으시면 됩니다. 멀티플레이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죠. 듣고 필기하고. 우리 지난주에 환지 방식을 들어보셨죠?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적으세요. 환지 방식. 바로 적으세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이 있어, 목적.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은 지난주 수업 들었죠? 환지 방식이 이렇게 했잖아.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는 농지나 임야였죠. 도시개발하기 전에 농지나 임야였던 땅을 택지나 상가 용지로 개발을 해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서 그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 처분해 주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 농지나 임야 소유자야 원주민들에게 네 종전 토지를 신도시로 개발해서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 처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택지 등을 목적이 환지 처분해 줍니다. 환지 처분을 해줍니다. 이게 목적이라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목적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 환지 처분할 내용.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누구에게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누구의 종전 토지 소유권은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현금 청산해 주고 이것을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요. 환지 계획. 맞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환지 계획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겠다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환지 계획이고 환지 처분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야. 맞죠? 지금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적으세요. 정비 사업을 하잖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 적어야 됩니다. 정비 사업. 못 알아보겠어요? 하지 말고 받아 적어야 됩니다. 정비 사업. 이게 뭐죠?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지금은 조합원이 살고 있는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되어서 주택으로서 주거 안정이 보장이 안 되는 거야. 노후화돼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나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를 기존의 아파트를 대신해서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그 새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뭐 해주죠? 분양 처분해 줍니다. 분양 처분해 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목적이 되는 거죠. 정비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고 환지 처분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는 목적은 조합원에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그 조합원에게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 대신에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으로 이걸 정하죠. 환지 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로 줄 건지, 뭐 하죠? 예를 들면은 환지로 줄 건지, 환지를 설계합니다. 환지 설계도 배웠죠.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 위치에 500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야.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을 설계하면은 무슨 설계? 환지 설계. 그 환지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환지 계획.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조합원이 수백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합원 A라고 하는 이 조합원에게는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은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몇 평짜리 아파트 A라고 하는 조합원에게는 재개발이 끝나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주고, B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정한단 말이야.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분양 설계가 되는 거야. 분양 설계. 그러니까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을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 등을 내용을 합니다. 분양 설계는 아파트, 동, 호수 등을 설계하는 거죠.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는 사업이 끝나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아파트, 동, 호수를 결정하는 게 분양 설계고, 그 분양 설계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환지 설계 등을 내용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이 뭐죠? 환지 설계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뭐죠? 분양 설계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두 개를 항상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비법에서 이름이 뭐로 바뀌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낯설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그냥 보면 환지 계획이라면 환지를 정한다, 환지 설계하는 계획이다 대충 감이 오는데 관리 처분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도 학교 때 물어봤어. 대학원 다닐 때 관리 처분 계획이 무슨 뜻이냐고, 어떻게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냐고 물어봤어. 교수님에게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 그 관리 처분 계획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하라고 그러더라고. 괜히 물어가지고 진짜 연구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시급했죠. 그래서 동기들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분양 처분, 조합원의 재산을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이 직접 관리해서 분양 처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조합원의 재산을 누가 관리합니까? 조합이 직접 관리해서 분양 처분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간단히 하면은 분양 처분 계획이에요. 환지 처분 계획이 환지 계획이고, 분양 처분 계획을 뭐라고 하죠? 관리 처분 계획을 뭐라고 하죠? 환지 처분할 내용을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 분양 처분할 내용. 그러니까 재개발이 끝나고 조합은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줄 건지, 그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고,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고, 대충 감이 오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관리 처분 계획 내용 몇 개를 소개하려고, 이제 몇 개를 다 하진 않을 거고 나중에 이제 할 거니까 몇 개를 소개하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환지 계획 내용을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전원을 봅니다. 지금부터 거기 드시고 전원 보세요. 지난주에 환지 계획 내용은 외우라고 했거든요. 환지 계획은 첫 번째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 설계.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 이런 된장.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기억납니까?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채비지 보류지 명시,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내용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외우라고 했죠.
근데 아무도 안 해왔잖아. 그죠? 아직 초반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죠, 막.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봐드리는데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좀 연령대를 학생으로 낮추세요. 이렇게 낮추고, 아이처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그래, 익숙해지죠. 이걸 어른이라고 하면 듣고 이해하고 그냥 닫아버리면 늘 낯설어요. 그래서 20대는 한 20번 반복하시고, 30대는 한 30번 반복하시고, 50대 이후에는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 많이 그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관리충격 내용, 이것들을 설명을 좀 하려고요. 재미있어요. 부담 없이 들으세요. 앞으로 배울 내용을 네, 맛보기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필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필요하면 하시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배워요. 관리 처분 계획. 이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설명드려야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관리 처분을 작성해서 인가가 고시되면은 관리 처분이 인가하면은 재개발을 할 때 골목길에 현수막이부터 경축 무슨 재개발구역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났다고 이렇게 딱 현수막이부터 가끔 보실 근데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 해요. 이제 오늘 시간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 경축, 관리충격 인가 이렇게 붙으면은 관리충격 아는다는데 이렇게 된다고. 자, 관리충격 인가 고치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요. 재개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재개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죠. 여기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구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정.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을 하면은 누가 조합원이 되죠? 말씀해 누가 조합원이 되죠? 재개발할 때 조합원은 배웠잖아요. 토지등 소유자죠.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그럼 재개발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죠? 금방 배웠잖아. 이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말씀해요.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그렇죠. 지상권자는 당연히 대림동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대림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야. 조합은. 맞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이야기다.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대림동 재개발구역에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빌라를 샀어. 빌라. 갑돌이가 빌라를 샀는데 갑이 산 빌라를 소개합니다. 이 재개발구역에 빌라 24평 빌라를 샀어. 대지 지분권이 15평이에요. 15평 대지 지분권이 있는 빌라를 샀어. 얼마 주고 샀느냐면은 3억 주고 샀지. 투자 목적으로.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대림동 재개발구역에 빌라를 샀다. 빌라는 24평짜리고 대지 지분이 15평이다. 가격은 3억 주고 샀다. 현금은 1억 들고 왔어요. 투자금 현금 얼마 준비했다고? 1억. 그럼 얼마 부족해요? 2억이 부족하죠. 1억은 전세 놓았어요.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여기 빌라에 살 필요 없죠. 전세 놓으면 되잖아요. 그 보증금 1억 받았어. 보증금 그러면은 이 대림 24평 갑의 빌라에는 보증금 받았으니까 여기에 전세권 설정될 수 있죠.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하자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얼마 부족해요. 1억. 1억 부족하니까 담보대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대출 받으면 무엇이 설정되죠? 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이 왜 권리입니까? 소유권이 왜 권리가 있잖아. 이렇게 했어. 하고 1억 가지고 있고 1억 전세금 받고 1억 대출 받아서 3억 주고 빌라 투자했지. 그러면은 대답해요. 갑은 당연히 대림동 재개발지역 조합원이다. OX? O. 아니 빌라는 건축물이잖아. 대지 지분도 있잖아. 토지 소유자이면서 건축물 소유자니까 당연히 조합이잖아.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죠. 분양 신청해요, 안 해요? 분양 신청해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싸니까 그 갭만큼 프리미엄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분양 신청했단 말이에요, 갑이. 분양 신청을 했죠. 그러면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 신청 갑에게 32평 아파트 101동 3703호를 분양해 줄 거야 라고 정합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한 조합은 갑돌이에게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할 건지 동호수를 설계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양 설계라고 하고, 이 분양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이야.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은 환지 계획, 분양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하실 때 관리처분 계획을 보면 뭘 할 수 있죠?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가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몇 동 몇 호를 받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대림동 재개발구의 조합원이 한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수백 명이죠. 그러면은 요새 재개발하는 데는 투자자가 더 많아요, 수도권에. 실수요자보다 투자자가 더 많다고. 그렇겠죠? 실수요자보다 외지는 대부분 투자자잖아요. 투자가 더 많은데, 여러분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여기에 분양을 받으면은 강남 아파트 팔아버리고 대림동에 이사 올까요? 프리미엄 챙겨서 나갈까요? 프리미엄 챙겨서 나가야죠. 그러면 여기 입주금 받고, 그죠? 나중에 입주할 때 매도 물건으로 내거나 아니면 전세 물건으로 내겠죠. 그걸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맞죠? 여러분이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재개발 입주 시기가 되면 입주장사를 내고, 입주장도 들어보셨죠? 입주장사를 내고 여기 부동산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1년 전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포를 먹고 하면은 천막 치고, 파라솔 치고, 뜰다방을 차립니다. 뜰다방도 들어보셨죠? 이 뜰다방이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하수야. 진짜 하수야. 하수예요. 진정한 고수는 대림동 재개발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열람하면 뭘 할 수 있죠? 조합은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는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 누구는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를 아는지 분양 설계 내용을 알잖아요. 그럼 누가 몇 동짜리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를 받는지 알면은 그분을 만나보고 인사해서 실제로 입주하실 건지 전세 놓을 건지 매도 물건을 낼 건지를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청구를 해석하고 관리청구에 들어와서 손님을 만나고 그 손님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재개발 공사 기간 내내 그 영업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고수예요. 보이지 않는 실력자들이라고. 그러면 전체 시대수가 입주 시대수가 1500세대인데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중에서 한 500세대가 전세 물건이나 매도 물건으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영업을 열심히 해서 한 200세대 전세 물건과 매도 물건을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많은 부동산 중에서 여러분이 매도 물건과 매도 물건과 전세 물건 절반을 여러분이 물건을 접수받아 버리면 다른 부동산 접수된 물건이 별로 없겠죠. 한 가게당 몇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손님이 전세집 구하러 오고 집 사러 오면은 물건이 여기 다 있잖아. 동네 부동산이 전부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팔아주고 전세 놓는 거죠. 이게 공동중개라고. 무엇이 공동중개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동네 부동산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 진정한 고수는 동네 부동산 전부가 내 물건을 팔아주고 내 물건을 전세 놓게 만들어주는 이게 진정한 고수다 이 말이에요. 듣다 보니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들어보니까 하수죠. 돈도 없고 기회 놓쳤으니까 돈이 없거나 기회를 놓쳐서 점포도 못 구하고 맞죠? 천막치고 이분들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이 고수들 관리처분계획만 해석해도 시장이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서울에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 아파트는 매년 수십 건이잖아. 그래서 고수들은 강남에 부동산을 내면은 사무소를 내요. 강남에 한
지점을 딱 정해서 이 지점은 본점을 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고 식구가 다 자격증 따기 위해서 목동에 재개발 입주하면은 거기 분사무소 내요. 1년이나 6개월 전에. 입주장사하고 빠져버려요. 입주장사 잘해먹고 그 부동산 권리금 받고 팔아올고 빠진다고. 열었다가 장사 끝나 입주장사 끝나면은 접어버리고. 또 대림동에 입주장사하기 위해서 분사무소 냈다가 접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열었다가 접었다가. 열었다가 접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의 강남 쪽에 재개발, 재건축 입주장사 200건 정도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서 쓰면은 그 수수료 얼마겠어요? 5억씩, 10억씩 벌어요. 그게 고수예요. 한 군데 입주장사에서 그 정도 5억씩, 수억씩, 10억씩 번다고. 이게 고수예요. 들어보니까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해야 고수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관리처분의 내용을 이거 제목을 따서 외워요?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암기방법 배워요? 그렇게 해서 현장 나가서 써먹겠어.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을 관리처분을 전한답니다. 그러면 봐요. 대림동 32평 분양 신청갑 조합원에게는 32평 아파트 101동 3,704호를 분양할 거고 101동 3,704호를 분양받을 자 갑의 주소와 성명을 관리 청구를 정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관리 청구를 보면은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성명, 누가 재개발이 끝나면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 이 영업의 정보의 보물이 될 수 있는 이 보물 창고가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장과 해석에서 지금 활용하면은 보물 창고고, 그냥 이해도 못하면서 외우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앞글자 따서 암기방법 가르쳐주니까 좋아서 박수 쳤지만 시험지 받으면 캄캄하고 실무에 나가면은 써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퀄리티 있게 공부하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 1년 동안. 성불 거세요. 대충해서 합격해서, 대충 공부해서 합격해서 망하지 말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합격은 당연한 거고요. 1년 공부하면 합격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시라고, 전문가가. 겨우 합격해서 아는 것도 없이 망하지 마시고, 실무에 나가서 상위 30% 안에 들어서 한 군데 재개발, 재건축 입주 아파트에서 5억씩, 10억씩 매출을 해보시라니까. 그거 하자고 지금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지.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 벌자고 이거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마음속으로 7, 8천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짜 프로페셔널한 프로가 되시라고. 관리 청구를 해석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고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고 몇 동 몇 호를 분양받는지 알 수 있잖아.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 이분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의 부동산 활동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 대상자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수백 명의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 설명할게요. 분양 신청한 대림동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갑돌이가 분양 신청하면 32평 아파트 101동 3,703호를 분양받잖아. 이것은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물이잖아. 이게 추산액. 대림동 32평 101동 307호의 분양 추산액이 9억이다. 관리 청구를 정하라는 거예요.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해서 관리 청구를 정합니다. 이 산정 방법은 나중에 배워요. 어떻게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가격이 산정되는지는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조합은 갑의 24평 빌라 15평의 종전 토지와 건물 맞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얼마 주고 샀죠 아까? 3억 주고 샀는데 공식적으로 가격을 평가해요. 평가했는데 7억이에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이 7억을 평가된 거예요.
조합은 분양 신청한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은 9억,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은 7억. 그러면 얼마 내놓아야 되죠? 2억을 분담금으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주고 샀죠? 3억 주고 샀잖아. 대림동에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사뒀거든. 그 투자잖아. 그동안에 얼마가 올랐죠? 4억이 높게 평가된 거잖아요. 4억 부은 거잖아. 그러면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 추산액이 4억이 올랐죠? 근데 샤워보드는 얼마죠? 9억이잖아. 9억이잖아요. 2억 내둬도 괜찮죠? 남는 이익이 얼마죠? 2억이잖아. 2억이잖아. 근데 9억이 분양가인데 9억입니까? 13억 갑니까? 일반 분양가는 13억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도 전부 관리청구를 정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관리청구를 보면은 대림동 재개발구에 투자하면은 나중에 분양 대상지별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을 말해줄 수 있잖아. 여기에서 분양되는 22평 추산액은 얼마고 32평 추산액은 얼마고 42평 추산액은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잖아. 이걸 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해줄 수 있는 상담하는 공인중개사 능력하고 추산액이 얼마 되는지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어디에 많이 쓰겠냐 이 말이야. 요즘에는 한번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보면 대충 다 알아요. 이제 한번 경험하신 분은 실무 경험 있죠? 한번 투자해보고 돈을 벌어보신 분은 그러면은 부자들은 많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전문 지식을 모장하지 않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도장 찍고 계약서 맡기겠냐고. 공부 많이 하세요.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합격이 아니고요. 합격은 당연한 거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퀄리티는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명시표하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상장한 가격을 관리청구로 정하게 됩니다.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이 얼마였죠? 9억.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시 및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 가격이 얼마라고요? 7억.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라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이 평가된 가격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평가될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나 기준으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감정평가업자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밝히게 되어 있는 거야, 법적으로. 그럼 이걸 밝혀서 이런 것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알고 있어야 얼마 정도의 조합원 분담금이 생기고 얼마 정도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지 상담이 가능한 거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 한 10명 중에서 이런 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10명 중에 1명도 잘 없어요. 10%가 안 돼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고액 연봉자가 되고요. 고액 연봉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나중에 시장에 나가서 나의 생존 무기가 되고 나의 연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겨우 합격해서 망하지 말고 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는 나중에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에 보여드릴까?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명시죠. 분양 대상자, 분양 신청한 갑돌이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설정된 소유권 외 권리 명시. 아까
아까 대림동 24평 빌라를 샀던 갑은 사목 주고 샀었죠. 현금 1억 가지고 있었죠. 전세 보증금 1억 받고 여기에 전세권 설정해 줬죠. 대출 1억 받고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갑의 종전, 분양 신청한 갑돌이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을 해놓은 소유권만 존재합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습니까? 소유권 외에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가 있잖아. 이 권리 변제, 소유권 외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도 관리처분권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처분권 열람을 하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은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을 해 소유권 말고 저당권이 있으면 대출 받았구나 알 수 있잖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있었고 조합원은 실거주자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분은 실제로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전세 놓거나 매도합니까? 투자자니까 전세하거나 매도하겠죠.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분을 만나고 명함도 드리고 나의 실력을 입증해서 이분이 나중에 전세 물건과 매도 물건을 내놓을 때 뜻다방의 물건을 주지 않고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업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걸 배웠죠? 관리청계. 이걸 오늘 맛보기. 근데 이제 12월 달 이제 두 번째 주부터입니까? 다음 주까지가 기초 입문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2월 1, 2월 과정에서 정비법을 전체적인 절차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청계획 나오고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양 처분이 있을 때까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배우게 된다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쭉 숲을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제도들을 이렇게 끼워서 하나하나 이제 엮어내면은 여러분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의 재산이 평가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조합원에게 투자를 하게 하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나를 믿고 투자하는 분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갖추고 가게 되는 거죠. 이 법이 어려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부동산 전공할 때 이 정비법을 2학기를 배워요. 2학기. 2학기니까 1년이잖아. 대학원 과정에서. 정비사업 특강 1, 2를 배운다고. 2학기 동안 전공자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은 나중에 4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게 돼요. 그게 가능해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은 아마 건축법 진도로 들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